아무래도 게임을 하고 나서는 약간의 리뷰 같은 걸 하는데, 그건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려고. 나무위키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봐야겠다. 자움이 개발한 에스토니아의 RPG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 초기에 No Truth with the Furies, 복수의 여신들과 다 협의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발이 진행된 이 게임은 현실적인 세계관과 방대한 분량의 스토리와 빈틈없는 선택지를 구현하기 위해 약 5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리드 개발자인 로베르트 쿠르비츠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밝혔다. 방대한 분량의 스토리와 빈틈없는 선택지. 동의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빈틈없는 선택지긴 해. 리드 작가이자 리드 디자이너는 로베르트 쿠르비츠라는 1984년생 에스토니아 출신 소설가 겸 뮤지션으로 2016년 게임은 일종의 파티 농담에서 시작되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내 바닥에서 일어나 내 차 어딨어 같은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진행될수록 점점 커져갔다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2005년경 생활이 궁핍해지자 각종 활동을 병행했는데 네. 아빠는 책 좀 그만 쓰세요. 아무도 책 안 읽어요. 그냥 게임을 만드세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탐정에게 어울리고 인간이 실제 사용할 법한 스킬 위주로 고민하였다고 한다. 틀린 선택에 관한 조언. 옳은 선택을 만들어 놓으면 플레이어가 그 선택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리로드를 하거나 하게 될 뿐이니 오답도 오답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선택과 결과가 있어야 TRPG의 핵심인 선택과 결과에 의미가 생기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 디스코 엘리시움은 다른 RPG들과 다르게 틀렸을 때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리로드를 하게 되는 건 리로드는 의미가 없을 뿐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여기에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어. 난 계속 리로드 했는데? 왜냐면 난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그 판정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대벌레에서 가까이 다가간다에 3%가 떴었는데 그게 약간 페로몬을 뿌려야지 다가갈 수가 있대. 음, 그냥 페로몬을 뿌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지. 아, 그냥 내 잘못인 거야? 글쎄. 어쨌든 대벌레에 다가가고 싶어.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 대벌레랑 대화를 못하는 거잖아. 그게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야? 그냥 대벌레랑 대화를 하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실패를 하는 선택지와 성공을 하는 선택지. 그 중에서 분명히 성공을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훨씬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플라쉐 옥상에 그 문을 부수는 거. 그걸 부수지 못하면 그냥 부수지 못할 뿐이잖아. 부수면 그 뒤에 단서를 발견하고 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부수지 못하는 거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답도 오답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다. 무슨 재미가 있냐고. 분노는 집안의 거울에 있다. 그곳이 분노의 주소지다. 가장 맑은 물조차도 충분히 깊다면 익사할 수 있을지니. 챗 GPT랑 얘기를 해볼까? 이게 왜, 윈도우 캡처가 동시에 안 되냐? 하나만 띄울 수가 있는 건가? 잠깐만. 오케이. 툴을 해야 되는구나. 디스코 엘리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호사를 시스템으로 만든 게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 다만 순수하게 플레이 구조의 밀도만 놓고 보면 바바이즈유나 아우터 와일드처럼 시스템 자체가 체계를 밀어붙인 타입과 꽤 다르다고 봐.
아, 이거 내가 메모리 설정을 해놔서 나오는 건가? 아, 내 메모리가 드러나잖아. 아, 씨. 가장 대단한 점. 대사가 그냥 대사가 아니다. 보통 RPG에서는 능력치나 전투가 선택지를 열어주는 숫자잖아. 근데 디스코 엘리시움에서는 능력치 자체가 주인공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격처럼 말한다. 네. 주인공의 내면이 능력이 되고 그게 다시 말을 하고 그런 게 되게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있어. 플레이어, 서로 싸우는 여러 정신 기능, 캐리어, 세계. 게임의 진짜 발명이다. 네, 맞아. 이 행동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실패는 대개 원하는 콘텐츠를 못 봄. 근데 실패는 또 이상하고 재밌는 사건이 발생함.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첫 캐비넷. 어떤 생각을 오래 품으면 그게 캐릭터의 일부가 된다. 음, 네, 맞아. 킴 키츠락이 또 굉장히 영리한 것이 킴이야. 킴은 단순히 동료 NPC가 아니라 사실상 플레이어의 행동을 평가하는 비공식적인 두 번째 게임 시스템에 가까워. 음, 맞는 말이다. 킴 키츠라기가 있으면 더 신경을 쓰게 되긴 해. 맞는 말이야. 난 이거에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시의 옥상에 있는 문을 곧 부수는 함정이 뜨면 그냥 체력만 많은 건데 무슨 뭐 재밌는 사건이 있다는 거지? 맞아, 그 지적이 정확해. 아, 근데 GPT는 보통 내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 실패, 체력 사기 감소, 행동 실패, 다시 시도하려면 조건을 바꿔야 함.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나 흥미로운 분기가 생기는 거 아니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코 엘리시움의 특징은 실패를 항상 콘텐츠로 만든다가 아니라 일부 중요한 실패를 별도의 콘텐츠로 작성해 놓았다에 가까워. 가령 어떤 대화 판정에서는
아이쿠. 가령 어떤 대화 판정에서는 실패했을 때 해리가 엉뚱한 말을 하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대가 예상 밖의 반응을 해서 성공 루트와 다른 장면이 나오기도 해. 유명한 코미디성 장면들 중에서도 실패 판정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반면 내가 말한 문부수기 같은 물리적 체크는 전통 RPG 판정에 가서 그냥 못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난 오히려 디스코 엘리시움을 비판적으로 볼 만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해. 게임 초반부터 플레이어에게 실패도 괜찮아, 실패도 이야기의 일부야 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데, 실제 시스템 전체가 그 철학을 끝까지 관철하진 않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키 Y 체크는 실패하면 잠겼다가 스탯을 올리거나 모디파이어를 얻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오히려 플레이어에게 지금 실패했으니 나중에 성공하러 다시 와라고 말하는 시스템이야. 즉 실패가 하나의 완결된 결과라기보다는 미완료 상태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레드 체크조차도 항상 동등하게 흥미로운 대체 경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실패 자체를 재밌게 만든 게임이라기보다 실패했을 때도 작가가 장면을 써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난히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임이다. 음, 그렇다고. GPT가 내 의견을 잘 설명해줬어. 사실 이 게임에서 그런 거지. 약간 실패했을 때도 재밌는 선택지가 있다 라고 설명하면 이 게임이 마치 실패를 해도 다 재밌는 선택지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선택지가 더 많아. 그냥 실패를 하면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선택지가 더 많다고. 근데 난 성공을 하고 싶다고. 우선이 뭔데? 실패도 너란 인간을 하나 구성하는 하나의 결과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시스템은 꽤 자주 실패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취급해. 근데 맞아. 다시 체크가 열림. 그건 성공 이전의 지연 상태에 가깝다. 음, 게임에서는 실패도 서사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스탯을 다시 올려서 다시 와라. 약간 소프트락을 해놓은 거지. 사회가 원래 의도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우연성 같은 걸 표현하는 장치인데, 실제 플레이어에서는 오히려 확률 게임이 되어버린 거지. 높은 스킬조차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어. 그래. 연극이 자꾸 날 가스라이팅 하더라고. 클라셰를 잡아 넣어야 한다. 근데 난 잡아 넣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나? 그걸 게임이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게 게임의 의도. 스킬의 서사적 의미는 비선형적인데 스킬의 기계적 의미는 그대로 선형적이야. 예를 들어 권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해리 머릿속에서 권위에 집착하는 우스꽝스러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이건 아주 재밌는 설계지. 하지만 권위 체크를 통과하고 싶다면 결국 권위 수치를 올리는 게 유리해. 그래서 플레이어는 한편으로는 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를 선택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판정 통과하려면 어떤 숫자를 올려야 하지? 라는 전통적인 RPG 최적화를 하게 돼. 디스코 엘리시움은 실패도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실패했으니 스탯 다시 올리고 와 라고 말해. 그래서 나는 디스코 엘리시움이 서사를 시스템화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게임이지만 아직 서사와 시스템이 하나가 된 게임은 아니다 라고 봐. 음, 나무위키를 계속 읽어봐야겠다. 선택과 결과. 본 작품은 기본적으로 오픈 월드 추리 RPG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매우 심도 있는 사이코 드라마에 가깝다. 물론 플레이어는 주인공의 과거를 알아내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되지만 그보다 스킬들로 표현되는 24개의 인격들과 다양한 심리적 대화를 나누며 플레이어 자신을 주인공에 투영하고 게임을 통해 재구성한 페르소나인 주인공을 바라보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우선 호평하는 관점에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2010년대 RPG 최대 화두였던 선택과 결과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플레이어가 설정한 주인공의 스킬, 즉 인격의 차이점과 플레이어의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동감 있고 방대하면서 매 회차가 차별화되는 훌륭한 게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플레이어는 1회차만으로 절대 게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으며 같은 게임을 플레이해도 사람마다 회차마다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게임의 모든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악평하는 관점에서는 일방향식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무비 혹은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에 가깝다. 뭐 문장을 이렇게 써놨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 게임에서 제공되는 선택과 결과는 기존 바이오웨어식 아이소메트릭 게임들과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스코 엘리시움의 주요 이벤트는 모조리 고정된 결과를 보여주며 위 호평 측의 관점과는 달리 대다수의 플레이어가 똑같은 이야기를 보게 된다. 후반부 중 중후반부는 게임이 강제 이벤트에 많이 의존한다. 서쪽 지역이 3일차의 유저의 선택과 관계없이 강제 이벤트에 의해 열리는 것부터 주요 용의자와의 대면, 핵심 클라이맥스의 강제 이벤트식 진행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무슨 수를 써도 중요한 이벤트 발생의 여부나 해당 이벤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게임인 거야, 그냥. 언더테일 같은 게임은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플레이어가 선택한 것이 게임의 결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임은 아니야,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게임일 필요도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냥 선형적인 게임이고 작가주의적인 게임은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게임의 약간 성향인 거지 장단점은 아니다. 근데 그걸 플레이어가 선택한 게 막 엄청 의미가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작가주의적인 것과 게임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화가 될 수가 없어. 또 GPT와 얘기를 나눠볼까? 나무위키에 이렇게 써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핵심은 디스코 엘리시움의 선택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선택이라기보다 그 사건을 어떤 인간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느냐를 바꾸는 선택인가 있어.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언더테일 같은 건 그냥 사건과 결과를 다 바꿔버리는데 이거는 어떤 인간으로 바꾸느냐지. 그렇게 따져보면 당신은 어떤 경찰이 될 것인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예를 들어 큰 줄기만 보면 상당히 고정돼 있지. 3일차가 되면 서쪽이 열리고 특정 인물들과 반드시 대면하게 되고 사건의 진상도 플레이어가 다른 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런 점에서 악평 쪽의 주장은 꽤 타당해. 폴아웃에서는 선택과 결과라고 하면 보통 엔딩이 달라졌다처럼 인과가 변화하는 선택을 생각하잖아. 그 기준에서는 디스코 엘리지움은 선형적이야. 그런데 호평 쪽에서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 하긴 어려워. 다만 매 회차마다 다른 이야기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해. 정확히는 같은 이야기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에 가까워. 가령 같은 NPC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엔사이클로피디아가 높은 해리, 인랜드 엠파이어가 높은 해리, 내면 세계가 높은 해리, 하프라이트가 뭐지? 높은 해리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다르잖아. 플레이어가 선택하지 않아도 패시브 스킬 때문에 해리에게 보이는 문장들이 계속 끼어든다. 갑자기 반말을 해? 아니 원래 반말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사건은 동일해도 플레이어가 경험하는 텍스트 아우 힘들어. 텍스트의 표면적 양뿐 아니라 사건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약간 인식론적인 그런 거네. 인식론적인 세계관에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은 똑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이면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런 인식론적인 다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플레이어는 어, 그래. 플롯을 이야기라고 정의하면 맞아. 게임 사건의 큰 줄거리를 10명의 플레이어에게 요약하게 하면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플레이 익스피리언스까지 이야기라고 하면 틀려.
한 사람은 목 넥타이와 대화하고 한 사람은 거의 듣지 못하고 한 사람은 킴에게 신뢰받는 비교적 멀쩡한 경찰이고 다른 사람은 약물과 헛소리에 빠진 인간이고 아우 힘들어. 웬칭 서브젝티비리. 그래. 선택이 이야기 속의 나를 바꾸는 RPG. 인식론적인 세계관에서 봐야 보인다는 거네. 능력치가 높은 것도 반드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능력치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특정한 해석 방식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것일 수 있어. 브랜칭 나러티브보다 브랜칭 퍼셉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봐. 네. 인식이 분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뭔가 매력적인 게임으로 보이긴 한다. 다른 게임들은 이야기를 분기하는데 이 게임은 인식을 분기하고 있어? 게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스탯을 올리는데 그게 다 내면 세계에 관련된 거야. 플레이어의 인격 표현 선택이 게임 내 세계와 엔딩 장면의 결과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정치 이스터 에그, 알바노? 알바고, 스킬. 연극. 문자 그대로 드라마를 담당한 연극적인 성격. 주인공이 무언가 완전히 허구인 것으로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해야 할 때가 잊을만 하면 있는데, 그때 개입하는 것이 연극이며, 이 부분에서는 거의 순수한 연극에만 의존하게 된다. 연극만이 담당하는 상황은 오직 연극만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주인공의 연극을 담당하는 만큼 상대가 연극을 꾸며내 호구의 행동을 연기하거나 호구의 말한 거짓말을 벌이는 경우 그것을 날카롭게 잡아내어 연기력의 우위를 뽐낸다. 그러나 완벽한 연극, 즉 연극적 서사에 모순점이 없는 연극을 해내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 논리가 온전한 진실도 거짓도 아닌 교묘히 섞은 사기를 치는 상대의 속수무책이듯 연기도 그대로 속아 넘어간다. 연극이 갑자기 어떤 말도 믿지 마소서와 같은 대사로 대화창을 도배해버리기도 한다. 약간 클라셰 같은 거.
클라셰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날 자꾸 망상하게 만들어. 어쨌든 범인이 아니었잖아, 클라셰가. 스킬 점수를 껴서 긍정적인 보상을 내는 플레이도 필요하다. 이런 점이 약간 모순되긴 해. 힘들다. 킴키츠 락이 2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났다. 동성애자다. 보이스 메시에 주인공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알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며. 그래, 맞아. 나에게 마약을 조사하라고 해놓고 마약을 조사하겠어. 이렇게 계속 읽어볼수록 뭔가 인물들과의 관계가 되게 치밀하게 잘 구성된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긴 한다. 그런 점이 되게 인상적이야. 창백. 나는 창백이 무슨 그 51년대 유사과학적인 헛소리를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세계관의 공식적인 그런 거더라고. 그리고 대벌레도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고. 또 GPT와 대화를 해보자. 플라시와 대화할 때 체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연극이 계속 고민되게 만드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플라시와 얘기하다 보면 여러 스킬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어떤 스킬은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스킬은 그녀의 공포나 취약점에 주목하고 또 어떤 목소리는 경찰로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부추겨. 그 어느 목소리도 객관적인 나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플레이어는 사실 클러치를 판단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인식기관들을 판단하고 있어. 연극, 저 여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공감,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 권위,
그럼 체포하지 않으면 네가 통제권을 잃는다. 로직, 진술에 모순이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추리 게임이라면 로직이나 드라마가 성공했을 때 진실의 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디스코 엘리시움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체포해야 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같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설라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왜 거짓말을 했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것이 살인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경찰이 내가 그녀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판단은 여전히 남아.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야. 보통 추리 게임은 정보 획득, 정답에 가까워짐이라는 구조를 갖는데 클라치 장면에서는 정보를 더 얻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복잡해져. 처음에는 단순히 수상한 여자네였는데 조사를 할수록 수상한 건 확실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되는 거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지 않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제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인간인가? 인식, 판단, 행동이 플레이어를 이 연결을 플레이어하게 만드는 거야. 확실히 알 수 없는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 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요구하는가? 음, 불완전한 인식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결단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플레이. 네, 맞아. 이 게임에서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클라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얘를 체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자꾸 방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러한 경험. 그게 꽤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 이 게임에서의 독창적인 경험.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야. 와, 배고파. 나는 체포하진 않았거든.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와 실제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한다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야. 클라시를 체포하면 어떻게 되지? 클라시를 체포하면 해리와 킴이 구금절차에 넘기고 그는 옥상방에서 사라져. 클라시와 추가하고 대화하거나 그녀에게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체포되면 나 죽는다라고 했던 게 단순한 연극으로 처리되지 않는 거야. 음, 그녀가 해리에게 상당히 많은 거짓말과 정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래, 맞아. 사실 루비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도 거짓말이었지. 루비한테 가서 뺑이를 치다가 결국에는 용병 전쟁이 나서 총을 맞고 마지막에 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음, 클라시는 산업 스파이인데 왜 체포를 해야 하면 안 된다고 느꼈을까? 약간 연민인 거지. 얘가 산업 스파이인데 조용히 숨어 살고 싶대. 그거를 이제 빼고 얘를 체포해야 되나? 에이, 그냥 살게 둬. 해야 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체포해야 됐을 것 같기도 해. 이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는 시스템 넘긴다. 내가 지금 체포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국가기관에 넘겨야 한다. 꽤 영리하게 법적 죄책과 도덕적 죄책을 분리해. 그런데 작가적으로는 상당히 클라시에 체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힘을 주고 있는데 약간 좀 편향돼 있지? 이 산업 스파이년 체포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연민을 느끼는 식으로 무게를 실어줬지. 클라시 입장에서 그걸 많이 보여줘. 클라시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에게 국가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치면 마지막에 진범인 노인도 상당히 불쌍한 사람인데 43년을 숨어 지낸 거야.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면서. 근데 왜 클라시는 체포하면 안 될 것처럼 묘사하고 마치 노인은 체포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지? 역사에 버려진 인간처럼 보여줘. 그런데도 게임은 여기서 거의 고민 없이 체포 쪽으로 간다. 그래, 내가 조사하는 사건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있지. 게임의 논리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불쌍하다고 체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체포할 충분한 근거와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과의 성격도 다르지. 그녀를 추적하는 세력에게 사실상 넘겨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타정병은 적어도 해리 입장에서는 살인범을 체포해서 RCM 절차에 넘기는 것이야. 그래서 둘을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
사령병을 발견했을 때도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하거든. 디스코 엘리시움의 꽤 흥미로운 한계. 플라시에게는 체포한다는 행위의 윤리를 아주 집요하게 문제 삼으면서 사령병에게는 범인을 체포한다는 장르적 결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게임이 전체적으로 그래.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선택하도록 해놨는데 큰 구조에서는 그냥 작가적인 결론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야. 작가가 특별히 문제 삼고 싶은 윤리적 상황을 플레이어에게 체험시키는 거야. 아주 작가적이야. 뭐 원래 게임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소설을 쓰던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크리틱? 신의 오만으로 세운 질서. When Planescape Torment released at the end of 1999, it was met by surprisingly modest fanfare. Its sales were later described as substandard and commercially disappointing. Reviews were more positive, but looking back they hardly 아, 이걸 다 볼 순 없는데. 왜 요약이 안 뜨냐?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가? 로그인을 안 하면 이게 안 뜨더라고. 영상은 못 보겠다. 아직 대화할 거리가 남아있어. 창백이나 개벌레 같은 건 그냥 51년대에 유사과학적 헛소리를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게임 속에서 실제하는 설정이더라고. 게임이 초반엔 일부러 플레이어가 낡은 시대의 유사과학이라고 분류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분류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특히 창백과 대벌레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조금 달라. 창백은 사실 세계관 내부에는 꽤 공식적인 현상이야. 대륙 사이에 존재하고 통신, 항해와도 연결되고 학문적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 다만 처음 플레이할 때는 세계 설명이 워낙 정치, 철학, 역사, 기관 전문 용어가 섞여 나오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아, 이 세계 사람들이 50년대식 이상한 우주론을 진지하게 믿는구나 정도로 흘려듣기 쉬워. 그런데 교회에서 2mm 구멍 같은 현상을 직접 접하면서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공간 안에 있는 현상이었어가 되는 거지. 대벌레는 더 노골적이야. 레나와 모레드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헛소리로 쓰여 있어. 네소에나 게임도 상당 시간 플레이어가 그들을 약간 귀엽지만 현실감 없는 괴짜로 보게 만들어. 킴까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세계를 이렇게 분류하게 돼. 로직, 현실, 수사, 정치, 역사 또는 헛소리.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대벌레가 나타나 버리지? 이건 단순한 와, 괴물이 진짜였네 라는 분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게임이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사용했던 인식론적 위계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직이 말하면 객관적이고 엔사이클로피디아가 말하는 사실이며 인랜드 엠파이어가 말하면 헨리의 망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디스코 엘리시움은 끝까지 가면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야. 왜 그렇게 확신했지? 인랜드 엠파이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실인 것도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게임이 미신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 때로 스킬들은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고 초자연적인 직감도 틀릴 수 있어. 오히려 메시지는 좀 더 미묘해.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합리성이 세계를 설명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쪽이 가까운 것 같아. 살인의 원인, 인간의 정치, 역사, 욕망, 세계 그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함. 그래서 게임이 사건의 미스터리와 세계의 미스터리를 분류해 놓은 것 같아.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세계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점에서 아우터 와일드와 또 재미있는 반대가 생겨. 아우터 와일드에선 처음에선 세계와 신기롭지만 조사할수록 거의 모든 기묘한 현상이 일관된 물리적 역사적 설명이 생기잖아. 플레이어의 지식이 세계에 점점 수렴해. 디스코 일리시움은 반대야. 조사할수록 상당한 것을 알아내는데 마지막엔 오히려 네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보여줘. 클라시에서는 타인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를 흔들고 해리의 스킬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흔들고 황백과 대벌레는 마지막으로 세계 자체를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는가를 흔들어. 그래서 나는 대벌레를 단순히 판타지 설정이 사실이었다는 반전으로 보기보다 플레이어가 게임 내내 구축한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헛소리인가를 분류를 마지막 순간에 무너뜨리는 정치라고 보는 편이야. 내가 처음에 50년대풍 묘사과학이나 묘사했다고 느꼈다면 오히려 게임 의도한 함정이 아주 제대로 걸려든 셈이기도 해. 만약 대벌레가 등장했을 때 충격이 생기려면 먼저 플레이어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슬슬 끝내야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게임의 비평적 지점들을 딱딱 정리해줘. 디스코 엘리시움은 세계가 바뀐 RPG보다 세계가 다르게 인식된 RPG에 가깝다. 주요 사건과 결말의 큰 줄기는 상당히 고정되어 있지만 스킬, 사상에 따라 플레이어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게임은 브랜칭 나러티브보다 브랜칭 퍼셉션에 있다. 동의합니다. 2. 스킬은 능력치이면서 동시에 인식기관이다. 로직 어소리티, 인랜 언페어 같은 스킬은 단순한 성공 확률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다른 목소리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높은 능력치조차 편견과 과잉 해석을 가능할 수 있다. 오케이. 인식론적이다. 무엇이 일어나는가뿐 아니라 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안다고 믿는가이다. 클라시의 스킬, 시스템, 창백, 대벌레 모두 이 문제를 다른 층에서 반복한다. 실패로 콘텐츠다라는 평가는 과장되어 있다. 일부 실패는 웃기거나 별도 장면을 만들어내지만 많은 판정은 그냥 실패하고 체력이나 사기만 깎이거나 Y체크가 잠시 잠기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실패가 항상 성공과 동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동의. 여기서 게임에 중요한 모순이 생긴다. 서사적으로는 실패로 네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종종 실패했으니 능력치를 올리고 다시 성공해라 라고 한다. 특히 Y체크는 실패를 독립적인 결과라기보다 성공 전에 보류 상태로 만든다. 오케이. 6. 스킬 시스템에는 비슷한 긴장이 있다. 서사적으로 높은 능력치가 반드시 더 올바른 인간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높은 능력치일수록 체크 성공률이 높다. 캐릭터 선형 철학은 비선형적인데 RPG 수치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선형적이다. 7. 선택과 결과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는 지나치다. 게임과 거시작 사건 구조는 꽤 선형적이다. 주요 인물, 범인, 핵심 사건, 후반부 진행은 플레이어가 크게 바꾸기 어렵다. 이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분경 RPG보다 자유도가 낮다.
대신 미시적인 반응성이 강하다. 세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세계가 플레이어의 인격, 옷, 사상, 능력치, 이전 선택을 끊임없이 알아본다. 그래서 세계는 거의 그대로인데 세계가 날 알아보는 느낌이 강하다. 플라시에는 이 게임의 인식론적, 윤리적 설계가 잘 드러난 사례다. 그녀가 거짓말했는가와 그녀를 체포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정보를 많이 얻어도 행동의 정답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즉, 에피스테믹 설텐티와 모럴 설텐티는 분리한다. 도덕적인 걸과 에피스테믹?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야. 인식적이란 건가? 인식론적인 설텐티 정확성? 잠깐만. 정확성. 클라시 선택은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다. 작가적으로는 체포하지 않는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녀의 범죄가 추상적으로 묘사되고 체포로 인해 그녀가 겪을 위험은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형식상 양자택일이지만 연출은 대칭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클라시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탈영병에서는 이 윤리적 문제의식이 약해진다. 탈영병 역시 매우 불쌍하고 역사에 파괴된 인간이지만 게임에는 그의 체포 여부를 클라시만큼 고민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비교적 전통적인 범인을 찾음, 사건 해결, 체포, 구조로 복귀한다. 따라서 작품의 윤리적 일관성에는 한계가 있다. 클라시에게는 체포 행위 자체의 윤리를 강하게 문제 삼지만 탈영병에게는 그 문제를 거의 열어두지 않는다. 이는 작가가 특정 상황에서만 선택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창백과 대본래의 플레이어는 합리성을 시험한다. 이는 미신을 믿어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은 필요하지만 현재 합리성이 세계 전체를 설명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에 가깝다. 마지막 탈영병과 대벌레의 병치는 특히 중요하다. 살인의 원인은 논리적으로 인간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미스터리는 해결되지만 세계의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성취는 서사를 시스템화한 데 있다. 생각, 성격, 정치적 신념, 자기 기만, 직관, 종포 같은 것은 스킬, 체크, 또 캐비닛으로 실제 게임 구조에 넣었다. 단순히 글이 좋은 게임보다 정신작용을 RPG에 만든 게임으로 가깝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전통적인 RPG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바이즈나 아우터 와일드처럼 핵심 규칙 자체가 플레이의 대상이 되는 게임과 비교하면 시스템 혁신의 종류가 다르다. 문학적인 것은 우리 주변의 것을 낯설이 이게 맞나? 낯설다가 맞네. 낯설게 보게 하고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라면 이 게임은 그것을 게임 구조적으로 표현한 뭐라고 해야 돼? 게임적인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 디스코 엘리시움은 문학적 낯설게 하기를 문장뿐 아니라 게임의 구조로 수행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문학에서 낯설게 하기는 익숙한 것을 다른 시선과 언어로 보게 하는 일이잖아. 이 게임은 스킬 시스템으로 해버려. 평범하게 저 사람이 수상하러 끝날 상황을 로직, 드라마, 엠베디, 어소리, 이널, 인파이어가 각기 다른 언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사건 자체보다 내가 바라보는 방식을 의식하게 돼.
내면화하는 물건처럼 만들어보여. 아주 익숙한 정신작용을 RPG의 장비, 성장, 문법으로 번역해서 갑자기 낯설게 보여주는 것이 진실을 더 많이 알아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보가 늘어나면 판단도 정확해진다는 관계 자체를 낯설게 만든다. 홍백과 대벌레는 반대로 플레이어 자신의 현실 감각을 낯설게 만들고 우리는 과학적인 것, 미시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게임을 읽는데 게임 후반부가 그 분리를 깨버린다. 결국 세계를 판단하는 우리 언어 체계 역시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 자체가 아니라는 걸 체험하게 하지. 그래서 이 게임이 단순히 문학적인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게임적인 문학이라는 표현이 더 재미있어. 문학적인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대사가 적고 문체가 적고 철학적인 내용은 다른 그건 문학 장점을 게임이 불렀다는 의미잖아. 디스코 엘리시움은 오히려 반대야. 문학이 언어를 낯설게 배열해서 우리의 인식을 흔든다면 디스코 엘리시움은 능력치, 주사위, 선택지, 퀘스트, 캐릭터 빌드라는 게임의 언어를 낯설게 배열해서 우리의 인식을 흔든다. 즉 게임이라는 매체가 자기 고유의 문법으로 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 디스코 엘리시움은 세계를 바꾸는 선택의 게임이라기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언어와 인식을 낯설게 만드는 게임이다. 그리고 그 낯설게 하기를 서술이 아니라 RPG 시스템 자체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게임적인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네. 디스코 엘리시움은 게임적인 문학이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야. 아우, 힘들다. 오늘은 디스코 엘리시움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과 논쟁이 되는 부분을 나무위키를 읽고 GPT와 대화하면서 쫙 돌아보았습니다.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